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하고도 무난한 그런 사람이죠. 저 같은 보통의 사람은 주변에 어떤 기대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 때문에 기대치도 높지는 않게 됩니다. 만족도나 성취감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이룬 성취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스스로 다 고맙고 기특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자매인데 참 다른 우리 언니. 외모도 성격도 학업 성적도 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로 인한 주변의 기대도 엄청 컸고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는 현재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현재 중형 규모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언니. 너무 잘난 언니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비교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네가 진짜 헤라 동생이야? 라는 소리는 정말 숱하게 들었죠. 한때는 그런 게 스트레스일 때도 있었어요. 비교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게다가 저는 꼭 잘난 언니를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오히려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족 누군가가 잘났다는 건 플러스지 마이너스인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저희 집에서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존재였죠. 평범하신 부모님, 평범한 저와 남동생. 그런데 유독 언니만 잘났으니까요. 언니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고 저는 커트라인이 낮은 중하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남동생도 비슷하고요. 학창시절 꽤나 언니가 저 붙잡고 공부도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원체 공부를 잘해서 늘 전교권에서 놀던 언니는 오히려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는 걸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언니는 저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신기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형부가 언니를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성사된 결혼이었어요. 하도 언니를 정신없이 쫓아다니길래 저는 처음에 형부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회사는 중견기업 정도 되는 규모와 사원수를 가진 곳이었고 형부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부도 명문대 유학파 출신이고요. 저는 정말 저희 언니가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돈 많고 잘난 남자가 목을 매며 결혼해 달라고 하니까요. 언니 말론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결혼 생각까진 없었는데 남자 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였죠. 상견례 때 형부네 가족분들을 처음 뵀는데요. 언니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옷차림도 그렇고 타고 오신 차도 그렇고 저는 좀 기가 죽을 만큼 삐까뻔쩍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거든요.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요구하겠냐면서요. 하지만 그 집에선 언니가 마음에 드신 건지 집이며 혼수며 걱정하지 말라고 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원래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네 시어머님이 좀 세게 생긴 인상이셨는데 인상과는 달리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 보다 했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부터 형부는 조금 달라졌어요. 언니 말론 여전히 형부가 언니에게 잘한다고 했지만요. 일단 틈만 나면 드나들던 저희 집에 아예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 전에 언니랑 연애할 땐 언니를 집 앞까지 데리러 오다 보니까 그 김에 저희 집에도 종종 들어와서 밥도 먹고 가고
아빠랑 술도 한 잔씩 하고 가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점차 뜸해지더니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턴 거의 형부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도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여쭤보면 언니는 두둑한 용돈 봉투를 드리면서 이거 이서방이 엄마 아빠 드리래요. 못 와서 죄송하다고. 아유, 이게 다 얼마야? 엄마랑 아빠 필요한 거 사세요. 고마워.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 이서방 놀러와서 밥이나 같이 먹고 하는 게 더 좋구만. 미안해요, 엄마. 지금 회사 사업 확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나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야. 너도? 나도 내일로 바쁘기도 하고 이서방도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바빠서 너네 이세 계획은 세우겠니? 에이, 한참 바쁜데 이세는 뭐 천천히요. 언니의 말에 엄마 아빠도 내심 서운하셔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바쁘다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형부는 못 오는 걸 돈으로라도 대신하려는 듯 매번 빵빵한 돈 봉투나 고급스러운 선물들은 보내오긴 했습니다. 저는 언니랑 형부랑 잘 지내는 건가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언니는 여전히 잘 지낸다고 하면서 한 번씩 여행 갔다고 풍경사진도 보내더라고요. 그맘때 저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실습도 했었는데 제 적성하고도 잘 맞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라 고시생 모드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공부가 적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강도 듣고 평일엔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다닐 때 모아놓은 돈도 야금야금 써가고 있다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해도 되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 터라 마냥 달라고 하기도 눈치가 보였고요.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안 되면서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찾아본 게 바로 하객 알바였습니다. 알바 사이트에 하객 알바 모집이 있더라고요. 아예 하객 알바 대행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두면 알아서 결혼식을 하객 알바를 알선해주고 대행사에선 일정의 소개비를 떼어가더라고요. 이런 건 말로만 들어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내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게 힘들기도 했는데 주말에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바람 쐬러도 나가면서 결혼식 구경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 갔다 오는 게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게 되었어요. 의외로 하객 알바를 쓰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신부든 신랑이든 하객이 상대방에 비해 너무 적을 때 혹은 부를 친구가 없을 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객 알바에는 나름의 옵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지인 촬영 때 사진을 찍는다던가 혹은 부케를 받는다던가 하면 추가금을 더 주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됐죠. 말이야 알바라지만 결국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 신부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는 사이처럼 보여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꽤 낯짝이 두꺼워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투성이인 결혼식장에서 뻘쭘하게 신부 대기실 들어가고 신부랑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은 후 사진 찍고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도 물었습니다. 신부도 어색해하긴 마찬가지죠.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그런데 나름 재미는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알바인데 힘든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외출한다는 게 리프레시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엄청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아는 척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객처럼 결혼식 축하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종종 하객 알바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대행사 실장님이 먼저 알바 있다고 시간 되냐고 톡을 보내주실 정도였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복지사 시험 일정이 점차 다가와서 당분간은 알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일당이 좀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친한 친구처럼 적당히 시간 좀 때워주고 또 마지막 지인 사진 찍을 때도 찍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케도 제가 받고 뷔페까지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객 알바 옵션의 총 집합이었죠. 기본 페이 자체도 다른 알바보다 더 셌는데 그 이유가 좀 천연덕스럽고 티 안 나게 연기 잘해주실 분들만 찾는다고 했다더라고요. 의뢰를 했던 신부가. 똑같은 하객 알바 자리지만 시급이 다른 때보다 훨씬 세다 보니까 이번 것만 할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험이 코앞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죠. 실장님이 제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신부 친구인 척을 잘해줘서 신부들이 고마워하더라면서 이번에도 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장님이랑도 나름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은 왜 돈을 더 주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실장님이 그만큼 잘해달라 그거지. 돈은 더 줘도 되니까. 하객 알바뿐만 아니고 우리 쪽으로 친정부모님 역할 대행까지 섭외해달라고 했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하객 알바야 보는 눈 때문에 머릿수 채우려고도 많이 하는데 친정부모님 섭외는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진짜요? 아예 부모님까지 속인다고요? 이런 의뢰가 흔하진 않은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해달라네. 돈은 크게 상관 안 하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 연기 잘해주실 분들로. 그리고 치장도 고급스럽게 해와야 된다고 웃돈도 더 줄 수 있다네. 와, 무슨 사정인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게.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 11시까지 늦지 않게 와요. 나 참, 옷도 좀 고급스럽게 입고 왔으면 한데 아무래도 친한 친구 역할 하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 끊고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전까진 하객 알바하러 다닐 때 입고 갔던 옷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언니가 선물해준 정장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예전에 산 거다 보니 좀 촌스럽기도 해서 고급스럽게 입고 오라는 실장님 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하다가 언니에게 옷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어디 가냐고 했고 저는 그냥 아는 사람 결혼식 간다고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했죠. 언니는 알겠다며 자기가 퇴근할 때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김에 사실 언니 집에 가고 싶기도 했는데 신혼 초에 몇 번 간 것 말고는 따로 언니 집에 간 적은 없었어요. 언니가 워낙 바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날 퇴근하면서 언니는 옷이랑 가방까지 여러 개 챙겨왔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잘 안 입는다며 아예 저보고 입으라고 하면서요. 옷들은 막 산 것처럼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엄청 고급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막 좋아하니까 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미안해 미라야. 내가 요새 바빠서 너무 신경 못 썼다. 뭘? 너도 예쁜 옷, 예쁜 구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조만간에 언니가 좀 사줄게. 저는 그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가 말은 저러지만 사실 저한테 용돈도 종종 주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명품 가방도 언니가 사준 겁니다. 형부가 워낙 부자라고 해도 그게 언니 돈도 아니고 또 언니가 의사라고 해도 병원에서 월급 받는 입장인데 이 이상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사회복지사 합격하면 제대로 옷하고 구두하고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제가 복지사 돼서 첫 월급 받으면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었지만요. 어쨌든 언니에게 받은 옷과 가방을 들고 저는 일요일 약속된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하객을 둘러보니 저처럼 하객 알바로 오신 분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몇 번 가다 보니 저처럼 종종 와서 얼굴이 눈에 익은 분들도 있고 또 약간 감으로도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객인지 알바인지. 하지만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서 미리 실장님이 알려준 신부 이름을 되뇌이며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신부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이 좀 휑하긴 하더라고요. 보통은 사진 찍으러 지인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진짜 지인은 몇 명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이름을 부르며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그분도 바로 제가 친한 친구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 단박에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왔어? 고마워, 결혼식 와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보통 하객 알바하러 가면 제가 아는 척을 해도 신부님들이 어색해 하거든요. 제가 진짜 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처럼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일부러 더 호들갑을 떨었죠. 수진아, 너 너무 예쁘다. 저는 신부 옆에 앉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디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친한 척 연기해야 된다는 건 이 일을 할 때 불문율이거든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저는 인사를 하며 식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사진과 액자들을 구경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진 속 신랑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저희 형부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웨딩 촬영 사진이야 워낙에 포토샵을 많이 하니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그 얼굴은 저희 형부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나? 저는 속으로 형부가 혹시 남동생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분명 누나만 한 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참 신기하다. 사진을 찍어서 언니한테 보여줘야겠다. 언니도 깜짝 놀라겠다 생각하며 제 폰으로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식장으로 다가갈 때였어요. 저는 사진을 봤을 때보다 100배는 더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면 진짜 저희 형부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안내표를 보니 이름도 이진영, 저희 형부가 맞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저는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조금 더 다가가서 봤어요. 그런데 목소리, 얼굴 다 형부가 맞았어요. 무엇보다 형부 옆에서 손님을 함께 맞이하는 형부의 어머니와 아버지, 상견례 때 뵀었던 언니의 시부모님이 맞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랑 결혼한 형부가 여기서 새신랑이 돼서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후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몰래 결혼이라도 하는 건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 아니면 언니가 애초에 혼인신고를 안 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오갔는데 그와 동시에 제 발걸음은 형부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 그리고 형부네 부모님 앞에 우뚝 섰을 때였어요. 형부 부모님은 저를 한 번에 못 알아본 건지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셨고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처제? 형부의 말에 언니네 시부모님도 그제야 저를 알아보겠는지 움찔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 형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부는 당혹스러워하며 주변 눈치만 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게 맞아요? 형부가 지금 결혼 올리는 신랑인 게 맞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부 어머니가 급하게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사돈처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 가서 얘기 좀 하지. 무슨 얘기요? 그러자 형부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형부를 따라갔습니다. 형부는 식장에서 살짝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어떻게 온 거야? 제가 여기 어떻게 온 게 중요해요? 형부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저희 언니는요? 제 말에 형부는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헤라한테 아무 말 못 들었니? 무슨 말이요? 헤라한테 전화해봐. 헤라한테 직접 들어. 네?
그러면 언니도 형부가 결혼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언니한테 들어. 난 들어가 봐야 돼. 잠깐만요. 지금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 형부 미치셨어요? 결혼했는데 또 결혼을 한다니요. 제가 기가 막혀 형부 팔을 잡고 늘어지니 형부가 저를 확 뿌리치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이럴 줄 알고 빨리 말하라고 한 건데. 뭘요? 아직 말도 안 하고 환장하겠다 진짜. 어쨌든 처제, 나 헤라랑 끝났어. 끝난 지 꽤 오래야. 네? 우리 이혼했다고.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난데없이 이혼이라뇨. 언제요? 꽤 됐어. 결혼하고 6개월 정도쯤에. 저는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생신 때 형부가 줬다며 돈 봉투를 선물로 준 언니였는데 두 사람이 진작에 헤어졌다뇨. 이혼했다고요? 그래. 어쨌든 난 지금 가봐야 되고 자세한 건 언니한테 직접 들어. 형부는 급하게 가려다가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나 이 결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행여나 결혼식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신부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거나 그럴 생각 하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경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형부가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고 저는 그 앞에서 멍하게 있다가 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디냐고 하니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언니 집으로 간다고 했고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왜 오냐고 자기가 친정인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어딘데? 형부 결혼식. 형부 지금 결혼식 올려. 제 말에 언니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 오늘이 그 사람 결혼식이구나.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어요. 저는 됐고 일단 보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 결혼식장 어디냐고 했고 자기가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장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언니가 급하게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 지금 저 안에서 결혼식 올리고 있어. 미안해. 너 많이 놀랐겠다. 내가 놀란 게 문제야? 일단 이 근처 어디라도 가서 얘기해. 다 말할게. 저는 그렇게 언니와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게 됐죠. 다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허심탄회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나 실은 이혼했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형부의 말대로였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조금만 마음 정리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더라고. 이상하게 용기가 안 났어. 왜? 모르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언니는 씁쓸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혼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였어. 진영 씨도 변했고 시부모님하고도 많이 안 좋았어. 저는 놀랐어요. 분명 언니는 늘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 딸처럼 대해주신다, 형부도 여전히 너무 잘해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많이 안 좋았어? 알고 보니 애초에 시부모님은 반대했는데 진영 씨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더라고. 나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인연 끊겠다고 하면서. 애초에 나 마음에 안 드셨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선 더 안 좋아하셨어. 나도 꽤 힘들었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 줄은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하는 언니의 눈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언니는 꽤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듯 했습니다. 늘 인기 많고 친구 많고 어른분들까지도 다 좋아했던 언니. 그런 취급은 언니도 처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진영 씨만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진영 씨도 내가 아는 진영 씨가 아니었어.
그렇게 나 좋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그 누구랑도 결혼 안 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더라고. 형부가 어떻게 했길래. 신혼 초부터 뒤에서 여자 만나고 나한테도 함부로 하고. 뭐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 안에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때부터 바람을 폈다고? 회사 직원이니 후배니 아주 갖은 핑계 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더라. 결혼해보니 내가 별거 없대. 결혼 전엔 내가 그렇게 콧대 높고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가져보니 별거 없다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형부, 아니 그 미친놈이 그렇게 말했다고? 더한 말도 많이 했어. 나도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다 그만두자고 못하겠더라. 뭔가 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 못한 것 같기도 해. 내가 하는 선택은 다 맞고 그 선택들은 나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내가 선택한 남자,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할지 두렵고. 그래서 꾸역꾸역 참았어. 그런데 사실 나보다 진영 씨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여자 생긴 것도 내가 다 참아줬는데 뭐라는 줄 아니?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생겼대. 나랑은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된 것 같다면서. 이 새끼가 진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결혼식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겨우 저를 말렸죠. 그러지 마. 우리 진작에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왜 집엔 얘기 안 한 건데?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비록 진영 씨가 우리 집엔 잘 안 와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자랑스러운 사이인데 큰딸 부잣집에 결혼까지 잘했다고 으쓱해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6개월 만에 도장 찍는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제 말에 언니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그런 게 중요했을까? 저는 고개를 떨구는 언니가 이해 안 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늘 실패투성이인 저와 달리 마음먹은 건 뭐든지 해내고 이루던 언니. 직업도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다 완벽하기만 한 언니였는데 결혼 6개월 만에 그렇게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소갈이 했을까. 생각할수록 제 가슴도 미어지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어. 나도 지쳤으니까. 또 조용히 이혼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섭섭치 않게 해줬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 거고 당분간은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 행여나 우리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모른 척 해달라고. 때가 되면 내가 말할 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니까 그 정도는 해달라고. 그 사람도 알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아직도 말 안 했냐고 따지더라고. 자기는 새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걸리적거린대. 나는 알겠다고 곧 말하겠다고 해놓고 또 말 못했어.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네가 보게 됐네. 오늘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드릴게.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미뤄왔는지 내가 참 바보 같지?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언니. 그런 언니가 저렇게 주눅든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옆자리로 가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보다 5살이나 많아서 늘 저를 보듬어 주었던 언니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언니를 보듬어 주었어요. 그래, 오늘 엄마 아빠한테 말하자. 그리고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놈 때문에 언니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잘 됐어. 언니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미친놈하고 미친 시댁을 참고 살아? 다 필요 없다 그래.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나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다 끊어내려고. 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는 살면서 실패가 별로 없어서 낯설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어, 나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우리한테 다 말해. 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언니 혼자 하려고 해. 언니 혼자 아니잖아. 맞아.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젠 안 그럴게. 저는 언니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언니 같네. 그날 언니는 저희 집으로 가서 이혼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중대한 일을 왜 너 혼자 결정하느냐고, 그리고 왜 여태까지 이혼 사실을 숨기고 속인 거냐고 한바탕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결국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냐고 우셨고, 아빠도 담배만 뻑뻑 피시다가 언니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언니도 죄송하다고 엄청 울었고요. 제가 결혼식을 갔다가 형부를 본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게 되면 엄마 아빠도 기함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신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결혼식 어떻게 가게 된 거냐고요. 신부랑 아는 사이냐면서요. 저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는 사이 아니야. 나 하객알바 간 거거든. 하객알바? 내가 시험 준비하면서 일요일에 간간히 하던 알바거든. 결혼식 하객알바. 거기도 그것 때문에 간 거야. 왜 그런 것까지 했을까? 친구가 별로 없었나? 저는 언니 말을 듣고 보니 신부 쪽에서 부모님 역할 대행 알바까지 썼다는 게 떠올랐어요. 언니에게 말했는데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왜? 그럼 그쪽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겠지. 진짜 부모님이 있으면 뭐하러 역할 대행을 시키겠어. 그 큰 돈 줘가면서. 나도 하객알바 조금 해봤지만 부모 역할 대행까지 하는 사람은 잘 못 봤거든. 위험이 너무 크잖아.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솔직하게 안 계시다고 해야지.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네. 뭐가? 그때 너네 형부, 아니 이진영이 나보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헤어져 달라고 했었잖아. 그랬다며. 내가 어떤 여자냐고 울고불고 물어봤는데 우리 집하고 다르게 친정도 엄청 잘 살고 아버님은 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있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사업하신다 그랬거든. 집안 좋고 예쁘고 어리고 잘난 여자라면서 자기 진짜 짝은 그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 뭐? 언니는 기막혀서 웃더라고요. 집안 좋고 잘난 여자랑 새로 결혼할 거라고 언니한테 이혼해달라 했는데 정작 그 여자는 부모님 자리까지 대행 알바를 쓴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궁의 여자니까요. 그럼 뭐야? 사기꾼인가? 모르지. 무슨 사정인지는. 확실한 건 이진영이 말했던 그런 여자는 아니라는 거네. 저는 너무 꼬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잘난 우리 언니를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쉽게 차버릴 땐 언제고 결국 만난 여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기꾼 비스무리한 여자니까요. 그 여자의 목적이 뭔지 왜 부모님을 대행 알바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속이거나 사기친 거면 언니네 전 시댁도 얼마 가지 않아 쑥대밭이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게요. 어쨌든 그 일 이후 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니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엄청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도 축하한다며 저에게 옷하고 구두 아주 비싼 걸로 사주더라고요. 일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고 누구 결혼하면 그때나 입고 가려고요. 참고로 하객알바는 그 일 이후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첫 월급 받았을 때 다짐처럼 언니에게 선물을 하나 했죠.
언니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는 결혼에 관해 시련과 아픔을 겪었고 그 당시에는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어 힘들어했죠. 하지만 상처와 시련은 내면을 좀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언니도 그 일로 인해 조금은 더 마음이 단단해졌을 거고 또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기대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저를 늘 챙겨주고 위해주던 언니. 앞으로는 저도 언니를 많이 위해주며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포기가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내연애였죠. 3년 정도 사귀었고 서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생겨 결혼에도 꼴이 나였습니다. 신혼 기간만 해도 행복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고 계속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연애할 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참 아쉬웠는데 이제는 헤어질 일 없이 한 집에서 부대 끼고 살고 잠도 같이 자니까 더 좋았었죠. 주변에서 결혼하면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하지만 난 결혼해도 안 그런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혼보다 출산에 있더라고요. 출산하기 전 결혼 생활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죠. 출산을 겪어보면 그 뒤로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 쓰는 데에 눈치도 많이 주고 쓰면 승진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분유 먹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건데도 아이 등원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출근 준비하고 아이까지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아침마다 정말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보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그 외에 아이에 관한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죠.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연락을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저는 반차나 연차 쓰고 어린이집에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이 방학 때에도 제가 연차를 써서 아이를 돌보거나 멀리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맡겨야 했고요. 늘 저 혼자서 발동동이었죠. 게다가 그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아이 육아에 관한 건 전부 내가 전담해야 되느냐. 당신도 연차 쓰면 되는데 왜 전부 내 책임이 되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집의 가장이고 그런 걸로 회사에서 밉보여서 승진길 막히면 결국 우리 집 전체의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회사에 밉보여도 되고 자기는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걸로 남편과도 많이 다퉜지만 결국 그래봤자 아이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고 회사 일과 아이 일로 지치는 건 저만의 일이었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많이 위해주고 아껴준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책임인 양 넘기기만 바쁘더라고요.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터의 도움을 받아 아등바등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조금 숨을 돌릴까 했는데 남편은 둘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외동이면 너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첫째 아이도 3살밖에 안 됐고 한창 손 많이 가는데 둘째까지 임신하면 나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어차피 어린이집도 있고 시터도 쓰잖아. 뭐가 문제야? 낳을 거면 지금 빨리 낳는 게 나아. 우리 좀 편하자고 애를 외롭게 만들 거야?
주변에 보면 다들 동생 낳았잖아. 남편은 첫째만 잘 키우자는 저에게 계속 둘째를 낳자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담해서 안 키우니까 쉽게 둘째를 가지자는 소리도 나오겠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둘째는 거저 키운다 그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 저도 점차 첫째를 위해서도 동생은 있는 게 나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둘째 임신을 하자 회사 사람들의 눈총이 장난 아니었죠. 저렇게 또 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 툭하면 반차에 연차 쓰고 하면 그 일은 누가 떠안으라는 거냐면서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뒷담까지 들어야 했어요. 대책 없이 애만 자꾸 가지냐고. 출산휴가 쓰면 그 일은 또 나눠서 해야 되는데 민폐 아니냐고 하면서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회사에서 민폐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아등바등 일과 육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회사에서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회사에서 뒷담 까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며 마치 남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사까지 일하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아이들을 케어하며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눈치도 너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등바등 열심히 지켜온 제 커리어가 끊기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육아와 집안일은 몽땅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예 제가 전담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사회생활하다가 집안에만 있고 아이들만 보려고 하니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도 뿌듯하고 또 회사 다닐 때와 달리 언제든지 바로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안심되고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정서상에도 제가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아이와 저만 보면 훨씬 나은 선택이었겠지만 도리어 남편과의 사이는 몹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제가 아이들 둘 다 재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둘째 아이가 돌치레를 겪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간호를 했는데 저도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였죠. 아이들이 자고 나면 밀린 집안일도 또 해야 했기에 바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가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며 캡슐 커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커피를 또 먹어? 너무 피곤해서. 캡슐 커피 사놓으면 당신이 다 먹는 것 같아. 별로 싼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써, 하여튼. 무심한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쓴다뇨.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따지기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싶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둔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놓고 제가 수입이 없어지자 남편은 저를 점차 밥순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하게 때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집에서 아이들과 논다라는 표현도 잘 썼고요. 게다가 둘째 아이 돌이 지나고부터는 남편은 이제 저보고 다시 일을 구하라며 압박을 시작했어요. 채용 공고를 계속 제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력서 넣어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씀씀이가 크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값 줄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 아이들 거 입고 먹는 거에 쓰는 거 말고 제 거는 제대로 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만 보면 카드값 줄이라고 하면서 영수증도 일일이 살펴보며 따져 묻더라고요. 이건 왜 꼭 사야 되느냐, 이건 더 싼 건 없었느냐 하면서요. 신혼 초만 해도, 아니 첫째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돈 가지고 입대는 스타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땐 저도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 여유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니 제가 쓰는 것에 엄청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몹시 망설이게 되고 꼭 필요한 걸 사려고 해도 자꾸 싼 것만 찾게 되고요.
여유가 없어지니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압박에 시달리며 다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나 둘째 둘 다 아직 어리기에 어린이집과 함께 시터를 쓰기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구하려고 해도 경력이 한번 단절됐다 보니 결혼 전에 받았던 연봉이나 조건으론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대폭 낮춰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력서를 넣어보려는 회사들 조건을 보면서 꼴랑 이거 벌 거면 뭐하러 취업하느냐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벌어봤자 결국 시터비로 다 나갈 건데 그럴 거면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고요. 저는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저한테 취업 안 할 거냐고 닥달은 하는데 예전과 같은 연봉과 조건으로는 이제 취업이 힘들고 그렇다고 좀 낮은 데 가려고 하니 그런 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와중에 돈 쓰는 걸로는 잔소리를 퍼붓고 그래서 그맘때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몹시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싸울 때는 저한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회사 생활을 아냐고! 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은 본인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것조차 까먹은 듯 했습니다. 돈으로 압박을 주고 취업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자주 싸우고 뒤에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첫째 아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 아빠 자주 싸운다고 한 거예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저한테 김서방이랑 자주 싸우냐고 물어보셨고 결국 저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몹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내셨습니다. 네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돌 보고 아등바등할 때 김서방은 옆에서 거둔 것도 없었다며. 그리고 둘째 갖자고 밀어붙인 것도 김서방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선 돈 안 벌어온다고 그 난리를 쳐? 나 참. 나도 너무 힘들다 엄마. 취업 자리는 마땅치 않고 좀 괜찮은 자리에서 나 안 뽑아주고. 아휴, 엄마라도 너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야. 거리가 얼만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엄마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바쁘게 일하는데 뭐. 저희 아빠는 옥상 방수공사 하시는 일을 하고 엄마도 조수 겸 사무실도 보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 저 도와주고 하실 수는 없었죠. 게다가 사는 곳도 꽤 멀고요. 저는 엄마 아빠께 괜히 속상함만 드렸구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여전히 갈등 상태였고 저는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늘 싸움은 남편이 만들었죠. 저를 무시하고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자기만 등골이 휜다는 식으로 시비를 살살 걸었으니까요. 남편의 18번은 죽어라 이래서 생활비로 다 쓰고 자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을 해댔습니다. 처자식 앞에서 저게 할 소린가요? 그렇게 치면 저도 멀쩡히 능력 인정 받으면서 잘 다니던 회사 떠밀리듯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과 제 사이에 골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었죠. 남편은 저 보기 싫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저는 한숨과 눈물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보고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어요. 평일이다 보니 남편 없이 저랑 아이들만 함께 친정에 갔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놀라웠어요. 부모님은 신도시 쪽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었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이 이사를 갈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빠 하는 일 때문에 이사는 좀 무리 같다고 하셔서 전세를 줬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도시가 주변도 그렇고 몇 년 동안 발전이 엄청 되면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부동산 호재이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시세가 너무 괜찮다 보니 결국 부모님도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시세 차익 중 2억 정도는 따로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 결국 돈 때문에 김서방하고 많이 싸운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돈으로 대출 있는 것도 좀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 했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며 주시겠다고 김서방이랑 얘기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걱정만 끼쳐드리는데 싶어서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좀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부모님이 2억이나 주시면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돈 벌어오라고 쪼우지는 않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타고 다니던 차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차를 아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축통장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저축통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죠. 내 식구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까지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다고? 그게 말이야? 당신 월급에서 내 식구 생활비 쓰고 거기에 대출금까지 갚는데 모을 돈이 어딨어.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있는 대로 쓰더군요. 너 완전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구나. 뭐라고? 돈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나는 뼈 빠지게 개고생해서 일했는데 저축해 놓은 거 하나 없다고? 당신도 카드 결제 내역이며 영수증 다 확인하니까 알겠지만 다 필요한데 썼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 월급으로 내 식구 쓰는 것도 빠듯하다고. 내가 엄한데 썼어? 나 사치 부리는데 쓴 게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눈물이 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다 네가 쓴 거네? 뭐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뒷목이 확 뻣뻣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썼다고 저러나 싶었죠. 하도 카드값 줄여라고 하고 툭하면 지출 내역 검사까지 하니까 저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못 사 먹었습니다. 제 옷은 거의 안 샀고요. 퇴사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쓴 게 거의 없는데 자기는 벌고 제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 월급으로 생활비에 아이들 필요한 거 쓰고 대출금 갚고 제 나름대로 아등바등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월급 제가 다 쓴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고 기막히더군요. 계산 다 해봐. 당신 월급으로 돈이 남는지? 그럼 네가 일을 구하던가. 말만 구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넣은 이력서만 해도 10통이 넘어. 경력 단절됐고 애 키우는 아줌마가 죄 취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좀 더 노력해야지. 돈도 그래.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월급이 얼만데 그걸로 돈을 한 푼도 안 모았다는 게 말이 돼? 혹시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화장대 위에 있던 각 티슈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해? 두 분 다 집 있고 아직도 일하시고 부족함 하나도 없으셔. 근데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건데?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살림 꾸려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뭐? 진짜 막 가자는 거지? 남편도 화가 난다고 화장대 위에 제 로션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밖에 있던 첫째 아이 울면서 들어오고요. 저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남편은 네가 살림을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집에서 놀고 먹은 주제에. 그러고 겉옷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놀라서 우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이들 잠까지 재워놓고 거실로 나와 멍하게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마치 식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열심히 살림하고 대출 갚고 어쩔 땐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남편은 저를 식충이 취급이나 하고 아이들에겐 못 보일 걸 보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만 끝내자고요. 남편은 답이 없었는데 다음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요.
자기도 저같이 성격도 안 좋고 경제관념도 없고 무능력한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답니다. 물론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뱉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아빠 없이 크는 건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아이들 정서에는 더 안 좋다 싶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맘때 남편과 제가 하도 싸우니까 첫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갈라서자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은 건사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전부터 저랑 이혼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얼씨구나 기다렸다는 듯 이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도 된답니다. 저는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남편은 턱없이 적은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 새끼들 기르는 돈인데 그마저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한다는 게요. 저렇게 자기가 버는 돈이 아깝고 귀한 사람이면 뭐하러 결혼했을까, 뭐하러 둘째까지 낳자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하기로 결정했으나 양육비 문제로 입씨름을 할 때였어요. 저는 조만간 내려가 부모님께도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혹시 술 한잔 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비싼 와인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전까진 이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술을 한잔하는데 남편이 평소와 달리 엄청 다정하게 구는 겁니다. 자기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나도 현실이 갑갑하고 힘드니까 좀 홧김에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것도 있어.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갑자기 왜 이래?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가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전까진 오히려 남편이 더 확고하게 이혼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반성을 했다고? 무슨 반성? 당신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노력한 거 내가 잘 알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너무나 힘든 것만 생각한 것 같아.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 했는데 따로 모아둔 게 없다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진짜 당신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야. 남편은 그러더니 불쑥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당신 편한 대로 해. 취업하고 싶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집에 좀 더 있어도 되고 이제 무조건 연봉 높은 데로 가라고 안 쪼을게.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긴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이혼 준비했던 거 당신이야. 애들 양육비 문제만 아니었음 우리 벌써 가서 도장 찍었다고. 뭘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준비를 했냐. 그냥 자존심 싸움인 거지 뭐. 내가 다 미안하다니까. 화 풀어. 당신 고생한 것도 몰라주고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일단 남편이 꽉 잡고 있는 손을 뺐습니다. 이 인간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왜 이러나 싶었죠. 남편 말만 들어보면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갔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그건데 남편이 구구절절 말을 함에도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꿍꿍일까 싶었죠. 그동안 저 집에 있다고 줄기차게 무시했고 돈 안 벌어온다고 식충이 취급한 것도 맞으면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남편이 진짜 이혼한다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셨거든요. 너 아직 김서방이랑 돈 얘기 안 했더라?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했던 얘기. 안 했어.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근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너가 그러고 올라가서 통 연락이 없길래 며칠 전에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얘기 들었느냐고. 우리가 집 한 돈에서 2억 정도 준다고 했었다고. 엄마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희랑 너무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라. 애들이 불안해한다 그랬지.
김서방이 얘기 안 해? 내가 전화했다고.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돈 준다 하니 그 사람이 뭐래?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고,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면서 돈 주신다고 한 거 고맙다고, 그걸로 대출 갚는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였구만. 어쩐지 하루아침에. 왜 그래?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엄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냐 소리까지 해서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 오간다고. 이혼은 결정됐는데 양육비 문제만 남았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혼하지 말자느니 잘하겠다느니 그러길래 하루아침에 왜 이러나 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돈 받는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 거였다고. 제 얘기에 엄마도 엄청 화가 나셨어요. 엄마랑 통화할 때만 해도 이혼이니 뭐니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식충이처럼 있는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서 잘됐다 싶어 이혼하려 했는데 처가에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하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저한테 잘못했다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반성은 무슨 반성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께 사실 이혼에 대해선 오래 고민했고 진짜 갈라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잘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기분이 풀어진 줄 아는지 저녁엔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 어쩌자 문자를 보내는데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받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저는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양육비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하자고요. 애한테 줄 돈 아까워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는데 그냥 돈 줄 필요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다만 애들 크면 이 얘기는 다 할 거고 또 양육비도 안 주는 대신 아빠로서 권리도 없는 줄 알라고요. 남편은 이혼 얘기 없던 걸로 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었고 당신 혼자 착각한 거 아니냐고 처음 얘기처럼 이혼 서류 접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 안 해?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양육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바득바득 우겨? 진짜 애들 생각하는 거 맞냐고.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딴에는 애들한테 다 안 쓰고 당신한테도 좀 쓰이는 건가 싶어서 아까워서 그랬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양육비 많이 주면 그걸 제가 쓸까봐 그랬답니다. 준다 해도 뭐 얼마나 준다고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떨어질 정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내 결심은 변함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이럴 거야? 처가에서 2억 준다고 했다며. 그런 말은 나한테 싹 입 닫고 안 했지? 나한테 얘기 안 한 이유가 뭔데? 애초에 당신이 먼저 이혼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당신이 나한테 그러더라. 월급 꽁쳐서 친정으로 빼돌렸냐고. 당신은 대놓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모욕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던 걸 얘기해야 돼? 아니 그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알면 그만하고 이혼하자. 막말로 엄마한테 전화 받기 전까진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자고 준비했잖아. 소희야 이러지 말자. 우리 돈 때문에 싸운 거잖아. 돈만 여유 있으면 우리 싸울 이유 없어. 아니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 집에서 애 키우는 나 식충이 취급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무능력하니 어쩌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말 듣고 참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럴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라고 결혼하고 부부의 연도 맺은 거 아니야?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뒤도 안 보고 나 팽할 사람이야, 당신은. 제 말에 남편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2억 생겼다고 너 뭐나 된 줄 알아? 그걸로 아파트 하나 못 구해. 상관없어. 나 엄마 아빠가 2억 안 준다고 해도 어차피 당신이랑은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다 하니 내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지. 2억이 있든 없든 난 당신하고 못 살거든. 저는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당신 거 작성해서 접수해. 안 하면 그냥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고 돌고 돌아 결국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저는 필요 없다 했는데도 끝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그럼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고요. 자식들한테 별로 애정도 없었으면서 그래도 아빠라고 아예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저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은 작긴 하지만 워킹맘인 제 사정도 많이 봐주시고 일도 어렵지 않은 편이라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랑 복닥거리며 사니까 좋다고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살자고 하셨고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보니 주신다고 했던 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잘 갖고 있으라 하셔서 따로 챙겨두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저도 부모님 신세 그만지고 따로 독립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요긴하게 쓸 생각이에요. 분명 합의해서 아이도 낳고 일도 그만둔 건데 제가 돈을 안 벌어오자 바로 저를 무시하고 식충이 취급했던 전 남편. 본인 힘든 것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남자랑 끝을 낸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을 테고요. 하지만 이혼을 택했던 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졌다고 바로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남편으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살겠나요? 차라리 저 혼자 힘으로 아이들 키우고 씩씩하게 사랑하는 게 훨씬 낫죠. 부모님께도 아이에게도 더욱 잘하면서 그리고 제 마음도 잘 돌보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 함께 잘 살자는 목적을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만큼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남편.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많았지만 성격이 저런 걸 어쩌겠나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제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지내세요. 친정집은 작아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엄마가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살림에 필요한 것도 따로 많이 사주셨고요. 저한테나 아이한테나 거금의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없는데 늘 받기만 하니까요. 친정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가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거의 안 갑니다.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갔어요.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남편도 좀 왔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거의 안 가더라고요. 혼자 남으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언니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언니는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아등바등하며 사는 걸 알기에 언니가 선뜻 많이 낸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언니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언니, 중학생 조카와 저, 우리 아들 이렇게 고깃집을 갖고 16만 원 정도가 나왔죠. 언니가 많이 나왔다며 반 내준다고 했지만 이건 내가 다 낸다고 하고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일하고 있고 돈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킁킁거리더니 뭐 먹고 왔냐 하더라고요. 고기 먹었어. 누가 냈는데? 오늘은 내가 냈어. 왜? 얼마 정도 나왔길래? 16만 원 정도 나왔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터질 듯이 휘둥그레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16만 원? 근데 그걸 네가 냈다고? 왜? 그걸 네가 왜 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아니, 여태까지 언니하고 엄마한테 줄창 얻어먹다가 내가 한번 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너 돈 많아? 그리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네가 사는 거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160만 원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16만 원 썼다는데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이렇게만 들으면 남편은 10원 한 장 아까워하는 짠돌이 같지만 시댁에선 전혀 안 그럽니다. 시댁에 가면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신혼애가 와도 무조건 다 저희 가요.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당연하게 우리 보고 내라고 하세요. 남편도 당연하게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한 번도 별말 한 적 없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식사비가 나와도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언니가 계산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도 먼저 나서서 우리가 계산하겠다느니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따졌죠. 시댁에서 밥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냈잖아. 근데 친정에서 밥 사는 건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바꿔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산 게 문제라고. 16만 원이 적은 돈이야?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면 나한테 밥 산다고 말은 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댁에서 돈 낼 때는 나한테 물어봤어? 같이 있는데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그건 상의가 된 거잖아. 이건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 안 하고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돈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겁니다. 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삭히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말 다 했어? 몰래 돈 써왔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을 맡아야 돼? 금액이 크잖아. 시댁에서는 더 비싼 것도 잘도 먹었어. 그러면서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누가 사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내가 장남이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대로 내라 그래? 장남이 뻔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다고. 아니면 지영이한테 내라 그럴까? 그럼 우리 집에선 왜 우리 언니가 내거나 엄마가 내야 되는데? 장모님은 여유가 있잖아. 처형도 집 잘 살고. 당신 말은 시댁에선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고 우리 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된다 그거잖아. 저는 끝이 안 나는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왜 말도 안 하고 썼느냐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16만 원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쓴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확 질려버린 저는 그만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계속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전에도 살면서 부부끼리인데도 참 치사스럽다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편 성격이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다 생각하며 늘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네 가족들한테는 주기만 하면서 저희 친정에서 돈 내고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다시 생겼어요.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각자 출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저는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이랑 다닐 일이 많다 보니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반대하면서 굳이 바꾸고 싶으면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자기는 돈 없고 할부도 반대하니 저 돈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거죠. 애초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적금 외에 따로 모아둔 돈을 보태서 사기로 하고 돈을 좀 모았어요. 나머지는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기로 했고요. 제 차는 6년 정도 됐고 상태도 좋고 팔아도 시세가 괜찮아서 중고차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 넘은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시는데 차가 오래된 데다 후진시 자꾸 턱턱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보니 미션이라는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걸 통째로 갈게 되면 비용이 꽤 나오니까 차라리 차를 새로 사시는 게 낫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부모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도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요. 또 어이가 없었죠.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인데 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시부모님께 드리네 마네 약속하나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은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거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쩌냐는 겁니다. 제가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는데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 그거 드리는 게 아깝느냐면서요.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당연히 아깝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강요하더군요. 정작 자기는 저희 부모님한테 뭘 그렇게 잘하는 사이라고요? 게다가 막말로 자기 부모님이지 제 부모님인가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있다고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저 결혼하면서 받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일 안 하고 집에 계셨고요. 딱히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사는 곳도 전세였고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없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맨땅 헤딩으로 시작해서 둘 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왔죠. 받은 건 없지만 시댁에 할 건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 가면 식사비는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행사마다 용돈에 선물에 심지어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것까지 전부 저희한테 장봐오라고 하실 정도예요. 뭐 필요하신 거나 가전제품 바꾸실 일 있으면 은근히 저희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 하시고요.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드려야 되는 건 참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거기다가 남편 놈의 태도도 어이가 없었죠.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16만 원 내고 고기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따졌으면서 자기 부모님한테는 6년밖에 안 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니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럼 그 할부는 같이 갚자라고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남남처럼 선 그을 때는 언제고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챙겨야 된답니다. 저는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말은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챙기고 네 거 내 거 따지는데 너무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바보같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내 차는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다 들을 생각 없다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와서 네가 판다던 그 차 그냥 너네 시아버지 주라고 대놓고 그러시네요. 불안해서 지금 차는 못하겠다 하시면서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뭐 맡겨놨나? 호구 잡았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럴 생각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받으려고 하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느냐. 너는 인정머리도 없느냐 그러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받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며 욕을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는 거 하나 없이 열심히 해다 날랐는데 결국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은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셔서 노후 준비를 신혼애와 저희 집이 반반씩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따로 모아야 했던 거죠.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전혀 도움드릴 필요가 없는 저희 친정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저희 집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참고 사느냐, 뭐 때문에 이혼 안 하느냐 하더군요.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호구노릇을 자처하며 그러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한 거 많고 저런 남편과 시댁을 왜 참고 살아야 되나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어렸고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다 비슷하게 살겠지 애써 자기 위안 삼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핏대 세우고 따질 거며 아내 차까지 마음대로 시댁에 주저하고 싫다니까 욕을 한답니까? 저 웬만하면 꾹꾹 참지만 한 번 돌아서면 진짜 끝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아이 1명 정도야 건사할 수 있고 요즘 시대에 이혼이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내놓는데 저는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눈치 보고 욕먹고 이 상황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호구노릇 15년 했으면 됐다 싶었죠. 그렇게 결심 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방방 뛰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 나이 든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발빼려 하냐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부모 네가 모셔야지. 내가 네 대리효도 하는 사람이야? 너네 부모? 너 말 다 했냐? 아니, 말 나온 김에 더 할까? 니네 부모님이 너를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근데 왜 효도는 내 돈으로 같이 하려고 해?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지. 너네 부모만 부모야? 너는 앞으로 너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네 돈, 내 돈.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돈으로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네가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신용이라도 했나요? 그딴 소리 짓거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싹 없어지더군요. 진짜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15년은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많아서 시댁 일이라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냈습니다. 장남이 그런 건 하는 거라면서요. 신우 결혼할 때도 500이나 해줬고요. 근데 그거 지 혼자 번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같이 번 돈인데 생색은 지 혼자만 내는 겁니다.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차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지독하다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네 돈 내 돈 나누며 계산질한 건 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산질조차 똑바로 안 하고 꼼수 쓰면서 나만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인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단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혼자 버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 벌고 아이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 버티는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갈 생각도 있어서 자료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는 남편. 이제 멍청한 호구노릇 그만할랍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저희 가족, 저희 엄마께 잘하고 살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 눈치 보느라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저도 나서서 제 가족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일교차도 심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